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욱입니다. 이 바다 모의고사 사회 해설 강의입니다. 점점 수능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죠? 괜히 막 긴장되고 두렵고 하실 텐데 선생도 그랬던 것 같아요. 심장도 좀 빨리 뛰고 이불 덮고 막 뜬 눈으로 지새고 이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 들어가기 전에 짧게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국어란 과목은 말이죠. 국어란 과목은 다른 과목과 다르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이 시험을 치는 과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선생님 굳이 이거 I2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자, 여러분 I가 있고 이 안에 여러분이 또 하나 있죠. 그죠? 근데 수학이나 뭐 영어나 이런 과목들은 전부 다 I1, 즉 바깥에 있는 아이가 시험을 치는 건데 실제로 국어라는 건 반응해야 되고 머리를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I2가 시험 치는 과목이라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그죠? 그러니까 예컨대 뭐 음악을 틀어놓고 수학 문제를 풀면 의외로 더 잘 풀려요. 그죠? 그렇지만 국어 같은 경우에는 지문 읽을 때 음악을 듣고 막 지문 읽으면 잘 안 들려요. 그죠? 네, 잘 안 풀린다고요. 자, I2가 치는 과목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긴장하고 있는 것도 I1이 아니라 I2일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긴장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I2라고요. 무슨 얘기냐? 잘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I1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I2에게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이런 말 하고 있지 않아요? 이번 시험 잘 쳐야 돼. 꼭 원하는 대학 가야지. 좀 제대로 해봐. 응? 엄마 아빠 보기에 부끄럽지 않아? 친구들 보기에도 떳떳해야지. 좀 제대로 해봐.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I1이 I2의 목을 이렇게 막 조르고 있으니까 그죠? 얘가 지금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긴장하는 거라고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선생님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I2에게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해 보세요. 괜찮아. 열심히 해왔잖아. 잘하고 있어. 나 너 믿을 수 있어. 라고. 그죠? 그렇게 좀 얘기하고 조금 강도를 높이면 이거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좀 강도를 높이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I2를 좀 이렇게 꺼내서 수능 치기 전까지 매일 밤에 꼭 한번 안아주세요. 그죠? 오늘도 수고했어.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해야 I2가 좀 편안해지고 여러분의 힘으로 I2가 제대로 차분하게 시험 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모든 세상의 불행의 원인은 I1이 I2의 목을 조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얘가 힘들어해. 얘가 불행하다고. 그러니까 비단 수능뿐만 아니라 좀 세상을 살아갈 때 자존감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의 I2를 좀 어루만져주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칭찬해줘야 그래야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이 뭐니 힘내서 잘할 수 있어요. 그죠? 혹시 내가 이때까지 나 스스로를 너무나 목 조르고 있지 않았나?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얘가 지금 너무나 찡그리고 있지 않은가? 얘가 미소 짓고 있으면 여러분 정말 튼튼한 I2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울고 있지 않나, 걱정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다 사악한 I1 때문입니다. 욕심 많은 I1 때문이에요. 괜찮아요. 그죠?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I2에게 잘해주세요. 그죠? 그래야 실제로 비문학 지문도 잘 읽혀요. 문학도 잘 읽히고 수능에서 그래야 여러분 실력대로 나올 거예요. 됐어요? 오늘 뭐 얘기는 요 정도 하고 선생님이 4차 모의고사를 쭉 뭘 해설할까라고 해봤는데 해설지에 나머지 문제들은 해설이 잘 돼 있는데 과연 굳이 해설이 필요한 것이 뭐냐? 라고 생각해 봤더니 앞에 있는
절대 시제, 상대 시제 지문, 그 다음에 경제학 지문, 관세 지문 요 두 가지를 해설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좀 해설지를 보고 참고해 보시고 쌤하고 같이 요 두 지문을 중심적으로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일단 37번부터 42번 지문이요. 37번부터 42번 관세 지문이죠. 자, 쌤하고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이거 이바다 모의고사를 출제하고 나서 작년에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을 몇 명 불러서 이걸 치게 합니다. 이 문제 어떠니? 이 문제가 있는 건 뭐야? 뭐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하는데, 검토를 하는데 작년에 선생님 수업을 들었고 지금 대학교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학 지문 정말 힘들어요 라고 하는 애들이 의외로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차분하게 한번 읽어봅시다. 경제학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그죠? 차분하게 읽어보고 쌤하고 같이 수업을 듣고 하면 수능에 경제학 지문이 나오더라도 조금 덜 당황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 자, 천천히 읽어볼게요. 마음에 준비하시고. 자, 상품이 국내에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 즉 관세가 특정 수입품에 부과되면 해당 상품의 국내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어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상품이 국내에 수입될 때, 그러니까 외국 상품이 국내에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 이걸 관세라고 하는데 이 관세가 특정 수입품에 부과되면 해당 상품의 국내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그렇겠죠. 자, 보세요. 예컨대 뭐 시계가 있다 합시다.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의 외국에서의 가격은 100만 원이에요. 자, 근데 이 시계를 국내에 들여올 때 말이야. 관세를 매긴다고. 자, 관세를 50만 원 매겼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이 시계의 국내 가격은 뭐 다른 경우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뭐니? 150만 원이 된다 이 말이야. 요 얘기야. 맞지? 자, 그다음 보자. 이는 수입품과 가격 경쟁을 해야 하는 국내 생산자에게는 긍정적인 반면 납득되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국산 시계를 만드는 국내 시계 생산자에게는 상대적인 경쟁 시계의 가격이 높아졌으니까 훨씬 더 긍정적이겠지. 그러니까 요렇게 되면 국내 생산자는 긍정적인 반면 일부러 좀 천천히 하고 있어요. 자, 낮은 가격을 기대하는 국내 소비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국내 소비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겠지. 왜? 관세가 없었으면 100만 원에 살 수 있는 시계를 관세 때문에 150만 원에 줬으니까 부담이 됐을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자, 따라서 이렇게 누구에게는 이득이 될 수 있고 누구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국가는 관세 부과에 따른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세 정책을 세워야 한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 지문은 관세 정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에 관한 얘기입니다. 됐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문단 한번 읽어보죠. 관세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그림과 같이 수요 공급 그래프를 통해 나타날 수 있다 그랬는데 경제학 제시문이 나오면 주로 이렇게 수요 공급 그래프가 나와요. 자, 선생님이 좀 크게 그려볼게요. 자, 경제학의 그래프에서 주로 Y축은 가격이죠. price. 그지? 그 다음에 X축은 quantity, 수량입니다. 자, 그러면 자, 오른 그림에도 보듯이 국내 공급이라고 했는데 자, 공급 곡선 한번 그려볼게요. 국내 공급이라고 했어. 그냥 공급이 아니라 국내 공급이라고 했는데 자, 공급 곡선의 의미가 뭐냐 이런 얘기야. 공급 곡선이라는 건 생산자의 얘기잖아. 그러니까 공급 곡선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 가격이 요 정도면 가격이 이 정도면 자, 요 정도의 수량으로 공급할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야. 생각해보세요. 가격이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그럼 뭐니? 공급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양을 공급하려고 하겠지. 네가 생산자라고 생각해봐. 그지? 그러니까 공급 곡선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자, 역시 여기 혹시 경제 선택하는 학생들은 미안해요. 스킵해도 돼요. 여러분 이건 잘 알잖아요. 자, 그 다음에 국내 수요 곡선이라고 했는데 자, 보세요. 이게 국내 수요 곡선인데 수요 곡선이라는 건 누구와 관련된 거야? 그렇지, 소비자와 관련된 거야. 그럼 봐, 가격이 낮아지면 수량은 뭐해져? 많아지겠지. 돌려 말하면 자, 가격이 이거면 이 가격대라면 이런 높은 가격대라면 살 사람 아무도 없어란 뜻이야.
근데 가격이 조금 내려가면 이 정도 수량으로 판매가 돼 이런 얘기예요. 이 정도 가격이면 이 정도의 수량으로 판매가 돼 이런 얘기야. 그지? 자, 그리고 이건 중학교 때 배웠을 거야.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뭐가 형성된다? 시장 가격이 형성된다라는 거 배웠다고. 그죠? 자, 어쨌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에 대한 의미를 이해했어요. 자, 그다음 봅시다. 국가 간 무역 장벽이 없는 상황에서 자, 무역 장벽이 없어. 자유롭게 수입 수출을 할 수 있어. 국내 생산품과 완벽하게 대체 가능한 어떤 상품의 국제 가격이 P0라면 자, 그럼 시계의 가격이 국내 물품과 똑같아. 근데 가격이 국내 물품보다는 훨씬 더 싼 P0라고 했어요. 자, P0 우선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P0라면 자, P0라면 국내 소비자들은 이보다 높은 가격의 국내 생산품은 구매하지 않게 되므로 자, 다시 보세요. 선생님 뭐라고 했지? 자, 이게 바로 뭐라고 했어요? 국내 공급 곡선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건 뭐니? 국내 수요 곡선이라고 했다고. 자, 그럼 생각해봐. 가격이 뭐야? P0야. 가격이 P0라고. 자, 그럼 생각해보자. 다시 읽어보자고. 국내 소비자들은 이보다 높은 가격의 국내 생산품은 구매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보다 높은 가격의 생산품은 구매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이 정도의 가격으로 파는 물건들은 절대로 뭐하지 않아? 구매하지 않아. 이 가격으로 살 수 있거든. 그지? 자,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 국내 생산품은 Q0만큼 공급되고 자,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자, 요게 Q0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자, 요만큼은 뭐가 팔린다는 얘기야? 국산 시계가 팔린다는 얘기예요. 요만큼은 국산 시계가 팔린다고. 다시 한번 밟아. 요걸 이해를 잘해야 돼. 뭐 쉽게 이해한 학생도 있겠지만 다시 보자고. 자, 요게 무슨 곡선이야? 공급 곡선이야. 그지? 자, 요 가격에는 요 정도 공급이 가능해. 이 가격에도 이 정도 공급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지금 외국 시계 가격이 여기야. 그지? 그러면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리는 국산 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양만큼은 뭐니? 국산 시계가 팔린다고. 요 양만큼은. 그런데 이보다 높은 가격은 국산 시계를 살 사람이 없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다 뭐지? 여기에서부터 자, 이 가격의 국내 수요 곡선이 만나는 지점 여기까지는 다 여기는 Q3라고 했나요? 네, Q3까지는 다 뭐가 팔린다는 얘기야. 그렇지. 외국산 시계, 즉 뭐니? 수입 시계가 팔리게 된다 이 말이야. 됐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다시. 국내 상품과 완벽하게 대체 가능한 어떤 상품의 국제 가격이 P0라면 국내 소비자들은 이보다 높은 가격의 국내 생산품은 구매하지 않게 되므로 국내 시장의 국내 생산품은 요만큼만 공급되고 나머지 Q0부터 Q3만큼 요만큼은 뭐가 공급된다? 수입 시계가 공급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수입 시계가 공급된다. 이해됐어요?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잘 보세요. 만약에 수입품이 없다면 공급량은 딱 어디까지야? 여기까지겠지. 가격이 여기에서 형성될 거니까. 그지? 그렇지만 수입품이 들어와서 가격이 이 정도로 다운되면 당연히 가격이 다운된 만큼 수요량은 뭐니?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정도만큼의 수입 시계가 시장에서 팔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일단 요 기본을 일단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문단 봅시다. 이 상황에서 해당 상품에 관세가 부과됐어요. 너무 싸게 팔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부가 관세를 부과했단 말이에요. 관세를 부과하면 해당 상품을 국내에 들여오는 수입업자가 해당 상품의 국내 가격을 올리지 않는 일은 극히 드물다. 됐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시계인데 관세 50만 원을 물어야 돼. 그러면 웬만한 수입업자들은 전부 다 그 관세를 이 시계 가격에 붙인단 말이야. 그지? 혹은 드물다고 했으니까 거의 대부분 붙인다고 했으니까 그지? 안 붙이는 경우도 있긴 있다는 얘기지. 그럼 뭐니? 100만 원을 수입해가지고 가격은 그대로 100만 원 하고 수입업자가 그냥 관세 50만 원을 자기 돈으로 낼 수도 있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뭐니? 이 가격을 관세만큼 올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봅시다. 일반적으로 수입업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과세 부담을
국내 소비자에게 전가 떠넘기기 위해서 해당 상품의 국내 가격을 관세만큼 올리기 때문에 과세 전 Q3였던 국내 수요량은 과세 후 가격에 대한 국내 수요 지점까지 감소한다. 자, 보세요. 그러면 자, 요 정도를 그럼 뭐를 매겼다고 합시다. 관세를 매겼어요. 자, 그래프에 보면 P1이라고 나와 있죠. 자, 요만큼의 관세를 나라에서 매겼어요. 그래서 그대로 수입업자가 가격을 전가했어요. 그죠? 그래서 100만 원이 아니라 150만 원이 됐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일단 150만 원이 되면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수요량은 뭐 하겠어? 그렇지. 쌀 때는 사람들이 샀지만 150만 원으로 50만 원이 올라가니까 수요량은 뭐 해지겠어? 줄어들겠지. 그래서 봐. 결국 이 관세가 올라가면 수요량은 요만큼으로 줄어든다고요. Q2만큼으로 줄어든단 말이야. 납득이 돼? 여기까지가 뭐니? 국내 수요 곡선과 가격 곡선의 교점. 만큼만 팔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격이 100만 원일 땐 이만큼 팔리던 시계가 150만 원이 되니까 요만큼 팔리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자, 계속 읽어보죠. 한편 관세 부과에 따라 수입품의 국내 가격이 오르면, 그지?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오르면 해당 상품의 가격 경쟁에서 열 위에 있던 동종의 국내 생산자들이 상품 시장에 다시 들어오게 된다. 자, 보세요. 그럼 봐. 요 곡선의 의미를 저번에도 얘기했지? 아까도, 그지? 자, 이게 뭐니? 공급 곡선이야. 그지? 자, 요만큼의 가격이면 충분히 이 정도를 공급할 수 있어가 지금 국내 공급자란 말이야. 그럼 봐. 가격이 이 정도 올라갔으니까 요만큼은 이제 뭐가 팔리게 돼 있어? 그렇지. 국산품이 팔리게 돼 있다고. 자, 원래는 이만큼이 수입품이 팔리던 때였는데 이제는 빨간색으로 조금 더 이제 뭐니? 국산품이 팔리게 돼 있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실제로 수입품은 관세 부과 때문에 얼마만큼 공급량이 줄었냐면 Q5에서 Q1만큼은 누구에게 자리를 내주고 국산품에게 자리를 내주고 Q2에서 Q3만큼은 가격이 오른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뭐니? 수요량을 줄였기 때문에 이건 뭐니? 더 이상 수요되지 않는 범위라고. 그죠? 그래서 관세 부과 후에 수입품은 어느 정도까지만 공급되는 거야? 그렇지. Q1, Q2 요것만큼만 뭐가 된다고? 수입품이 판매된다 이 말이야. 원래 관세 부과 전에는 뭐였어? Q1부터 Q3까지가 수입품의 판매량이었는데 실제로 관세가 부과되고 나서 확 줄었죠. Q1에서 Q2만큼만 수입품이 국내 시장에서 팔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계속 읽어봅시다. 자, 이에 따라 수입품의 수입량은 국내 수요량의 감소와 국내 생산량의 증가만큼 줄어드는데, 자, 국내 수요량의 감소는 요거, 국내 생산량의 증가는 요거만큼 줄어드는데, 이 변화의 크기는, 자, 요 줄어드는 변화의 크기는 국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에 따라 결정된대. 기울기에 따라 결정된다는 건데, 자, 이 곡선들의 기울기는 관세 부과에 따른 다양한 경제 효과에 두루 영향을 미친다고 했어요. 자, 보세요. 이 곡선의 기울기가, 자, 요 줄어드는 양이야. 이 곡선의 기울기가 절대값이 뭐하다고 해보자. 크다고 해보자, 얘들아. 그러면 요 줄어드는 양은 뭐니? 적겠지. 기울기가 절대값이 적다고 해봐. 그러면 이 양은 뭐해졌어? 커지겠지. 한번 그려보세요. 그죠? 그렇게 판단해도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갑시다. 자, 어쨌든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고. 네가 요 문단을 읽었으면 요 내용 정도는 네가 네 말로 정리할 수 있어야 돼. 자, 봐. 관세 부과 전에 외국 수입품의 가격이 P0였어. P0인데, 자, 그럼 P0만큼 이 가격이니까 당연히 뭐니? 수요는 뭐야? Q3까지 나올 거야. Q3 양만큼 팔린단 말이야. 근데 요만큼이 국내 공급 곡선이었어. 그지? 그러면 요만큼은 뭐로 팔 수 있다는 거니? 국산품이 팔린다는 거야. 0에서부터 Q5까지는 국산품이 팔리고 나머지 그럼 Q5부터 Q3까지는 다 뭐가 팔린다는 얘기니? 응? 수입품이 팔린다는 얘기지. 근데 관세를 부과했어. 그래서 수입품의 가격이 이만큼 올랐다고. 자, 그러면 가격이 올랐으니까 수요량은 줄겠지? 그래서 이만큼은 이제 뭐니? 안 팔리게 된 양이야.
됐어요? 가격이 올랐으니까 수요량이 준 양이라고. 자, 그 다음에 가격이 올랐으니까 이 공급 곡선에 따라서 요만큼은 이제 뭐가 팔리게 된다고? 그렇지. 국산품이 팔리게 된다고. 됐어요? 이만큼은 국산품이 팔게 돼. 그래서 결국 관세 부과 후에 국산품의 판매량은 제로에서 Q1까지가 돼. 그럼 결국 관세 부과 후에 수입품의 판매량은 Q1에서 Q2까지로 줄게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이 문단의 설명이잖아. 납득이 돼요? 천천히 한번 따져보세요. 자, 그 다음 설명을 해도 이해를 잘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평소보다 훨씬 더 템포를 좀 늦춰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잠깐 멈춰놓고 다시 읽어보고 선생님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고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따져나가는 것도 경제학 지문이 만약에 수능에 나왔을 때 그 어색함을 줄이기 위해서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스스로 읽어낼 수 있도록 한번 따져보세요. 자, 그 다음 봅시다. 관세 부과에 따른 수입품의 국내 가격 상승은 맞지? 수입품의 국내 가격 상승은 결과적으로 그 상품에 대한 소비자 잉여를 감소시킨다. 어허. 자, 보세요. 소비자 잉여는 뭐냐 이 말이야. 자, 당연히 설명이 나오겠죠. 읽어봅시다. 이때 소비자 잉여란 어떤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해도 좋다고 생각한 가격에서 실제로 지불한 가격을 뺀 금액을 수요량 제로로부터 실제 수요량까지 모두 합한 액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잘 보세요. 이해합시다. 실제로 뭐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는 교육청 모의고사에서는 한두 번 다뤄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요게 뭐야? 수요 곡선이야. 자, 선생님이 얘기했어. 잘 봐. 이 수요 곡선의 의미가 뭐냐 이 말이야. 자,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이면 자, 이걸 그럼 5라고 합시다. 자, 가격이 10이면 5만큼은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살 사람이 있다는 거야. 가격이 20이면 예를 들어서 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야. 이런 점들의 합이 바로 뭐니? 수요 곡선이라고. 근데 이 가격이 어디에서 결정됐다? 자, 5에서 결정됐다고 해보자. 가격이 5에서 결정됐어. 그럼 생각해봐. 가격이 10인 사람, 10이면 5만큼 살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가격이 뭐이랴? 10을 주고도 살려고 했는데 가격이 5였어. 그러니까 요것이 바로 뭐니? 10을 주려고 살려고 했는데 10도 충분히 내가 그 물건을 살리기 위해서 지불할 용의가 있었는데 그 가격이 5이니까 이만큼 5만큼은 뭐니? 이득을 본 거지. 그지? 이런 것들을 쭉 다 누적하면 결국 요 삼각형에 뭐가 된다고? 면적이 된다고. 이게 바로 뭐라고요? 소비자 잉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두 번째 줄을 이때 소비자 잉여란 어떤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해도 좋다고 생각한 가격을 쭉 다 묶어놓은 것이 바로 이 그래프야. 그지? 수요 곡선인데 이 가격에서 실제로 지불한 가격은 이 가격이잖아. 이것을 뺀 금액을 수요량 제로로부터 실제 소요량까지 합한 액수, 요 전체의 삼각형의 면적, 요것이 바로 뭐라고? 소비자 잉여다 이 말이야. 자, 이는 그림의 국내 수요 곡선 아래의 전체 면적 중, 자, 그럼 봅시다. 이 그림에서, 칠판 보세요. 이 그림에서 국내 수요 곡선 아래의 전체 면적. 자, 그럼 봐. 요게 국내 수요 곡선이야. 이 아래의 전체 면적에서 뭐를 뺀 거지? 자, 가격선을 웃도는 삼각형 부분에 해당하는데, 자, 가격선을 웃도는 삼각형 부분을 해당한단 말이야. 그럼 생각해봐. 물어볼게. 관세 부과 전에 소비자 잉여는 삼각형 뭐야? 요 면적이야. 됐어요? 관세 부과 전에 소비자 잉여는 이 빨간 테두리로 걸린 삼각형의 면적이었다고. 근데 관세가 부과되니까 이 소비자 잉여가 뭐 돼? 요렇게 줄어요. 납득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니? 요 빗금 치고 있는 요만큼의 소비자 잉여가 사라진 거지. 이해됐어요? 실제로 관세를 부과하기 전이면 소비자의 이익이 이 정도였는데 관세를 부과해서 가격이 높아지니까 소비자 잉여가 요 정도로 줄어서 실제로 요 사각형 요 면적 부분만큼의 소비자의 잉여가 사라진 거라고.
그럼 이 사라진 소비자 잉여가 다 어디로 갔느냐 이 말이야. 자, 계속 읽어봅시다. 자, 다시 리을 위에 이는 크림의 국내 수요 곡선 아래의 전체 면적 중 가격선을 웃도는 삼각형 부분 이 면적을 얘기하는데 가격선의 상승에 따라 소비자 잉여가 감소하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잉여의 감소분은 요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아, 정부에서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국내 소비자의 이익을 빼앗아 가는 거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걸 빼앗아서 누구한테 주느냐 좀 더 읽어봅시다. 관세 부과에 따른 이 소비자 잉여의 감소분 요 파란 빗금친 사각형 중에서 일부는 생산자 잉여로 전가된다. 그러면 생산자 잉여는 또 뭐냐 이 말이야. 자, 오른쪽으로 갑시다. 자, 소비자 잉여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건 생산자 잉여야. 관세 부과에 따른 이 소비자 잉여의 감소분 중 일부는 생산자 잉여로 이전되는데 자, 이때 생산자 잉여란 생산자가 실제로 받은 상품 가격에서 그 물건을 시장에 공급하는 데 든 비용을 뺀 금액을 공급량 제로에서부터 실제 공급량까지 모두 합한 액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칠판 보세요. 자, 이번에는 그럼 공급곡선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게 공급곡선이에요. 됐어요? 그럼 이 공급곡선의 의미는 뭐냐? 잘 보세요. 똑같이 생각하면 돼. 가격이 3일 때 5만큼을 공급할 수 있다는 거야. 국내 공급자들이, 생산자들이. 그지? 그러니까 가격이 3이라도 난 뭐 할 수 있어? 이 정도 팔래? 이런 얘기야. 가격이 0이면 나 아무것도 안 팔래. 근데 가격이 오면 이만큼 팔래? 이런 얘기야. 이걸 10이라고 하죠. 자, 그럼 봐. 근데 가격이 지금 어디에서 결정됐어? 5에서 결정됐어. 그럼 잘 생각해봐. 가격이 3이면 이만큼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격이 5가 됐으니까 요만큼의 뭐가 생겨? 이득이 생기는 거잖아. 그러면 이런 이득들의 총합은 뭐니? 그렇지, 똑같잖아. 여기에서 이 실제 공급량까지 해서 가격선과 가격선에서 뭘 뺀 것, 공급량의 윗부분을 뺀 부분, 요 부분이 결국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뭐의 잉여다? 생산자 잉여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됐어요? 이게 생산자 잉여라고. 자, 다시 읽어봐. 세 번째 줄, 생산자 잉여란 생산자가 실제로 받은 상품 가격에서 그 물건을 시장에 공급하는 데 든 비용을 뺀 금액을 공급량 제로로부터 실제 공급량까지 모두 합한 액수이다. 됐어요? 자, 이는 그림의 가격선에서, 자, 여기 보세요. 그림의 가격선에서. 자, 그럼 칠판 봐라. 자, 관세 부과 전에 생산자 잉여는 어디였어? 노란색으로 칠해볼게. 어디였어? 자, 가격은 여기였는데 요만큼은 이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어 라는 거니까 실제로 요만큼이 뭐였어? 생산자 잉여였어. 그지? 근데 관세가 부과됐잖아. 그래서 생산자 잉여는 뭐 했니? 늘어났어. 그지? 얼마만큼? 이만큼. 됐어요? 이만큼은 원래 뭐였다고? 소비자 잉여였다고. 근데 관세가 부과되면서 소비자 잉여의 일부가 뭐로 대체됐다? 생산자 잉여로 대체됐다는 얘기야. 칠판 보자. 자, 요 A라고 한 부분. 요 부분은 원래는 관세 부과 전에는 원래는 뭐였는데? 소비자 잉여였는데 관세가 부과되고 나서 이 잉여 이득 부분이 누구에게로 이전됐다? 생산자에게 이전됐다. 됐어요? 네. 자, 요게. 그럼 봐. 정부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 관세를 부과해서 가격을 올리면 생산자의 이익을 빼앗아서 소비자의 이익을 빼앗아서 국내 생산자에게 일부를 돌려준다. 이해됐어요? 네, 그렇게 인정할 수 있겠네요. 계속 읽어봅시다. 자, 이는 그림에서 자, 6번째 줄이야. 가격선 아래의 전체 면적 중에서 자, 국내 공급곡선을 웃도는 삼각형, 요 모양의 삼각형에 해당하는데 가격선 상승에 따라 소비자 잉여의 감소분 중 일부가, 자, 요 부분이지, 그지? 소비자 잉여의 감소분 중 일부가 생산자 잉여로 이전된 것 역시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됐어요? 자, 그럼 고개 들어보세요. 네가 지금 글을 잘 따라오고 있다면 그 다음엔 뭐가 나와야겠어? 나머지 그럼 요 부분은 누구한테 넘어가는데? 라는 것이 이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중심을 딱 잡고 읽으세요. 자, 그 다음 봐. 그리고 소비자 잉여의 감소분 중 또 다른 일부는 정부의 재정 수입으로 전환된다. 됐어요? 이 중에서 일부는 정부의 재정 수입으로 정부가 가져간다는 거야. 어떻게? 읽어봅시다. 정부의 재정 수입 가운데 특정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에 대한 수입은
수입품에 대한 관세에 의해 늘어나게 되는데 이때 늘어나는 정부의 재정 수입은 관세 부과 후의 수입량의 관세를 곱한 금액이 된다. 자, 보세요. 관세를 매겨서 정부가 가져가는 돈이야. 그럼 봐. 팔린 만큼 관세를 매길 거 아니야? 그럼 관세를 매겼어. 수입품이 얼만큼 팔렸니? 그렇지. 요만큼 팔렸지. Q1에서 Q2만큼 팔렸지. 요 팔린 양에다가 뭘 곱해야 돼? 관세를 곱하면 요게 바로 뭐니? 정부가 관세 수입으로 재정 수입으로 가져가는 돈이지. 그러니까 봐. 요 부분이야. 요만큼 팔렸고 요 높이가 바로 뭐니까? 관세니까. 자, 요 B만큼은 원래는 뭐였는데 얘들아? 원래는 뭐였는데? 그렇지. 소비자 잉여였는데 요 비사각형만큼은 이 소비자 잉여를 누가 가져가는 거야? 정부가 가져가는 거다 이 말이야. 됐어요? 어렵나? 읽어보자. 자, 힘내세요. 자, 그 다음 봅시다. 계속. 한편 소비자 잉여의 감소분 중 생산자 잉여와 정부의 재정 수입으로 이전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어디야? 그렇지. 요 날개지, 요 날개. 그지? 나머지 부분은 이 날개예요. 이 날개 부분은 요 체크한 이 날개 부분은 특정 경제주체 이익으로 이전되지 않는 부분이야. 특정하게 누구한테 간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으로 사회 전체의 경제적 후생 손실로서 관세 부과에 따른 사회적 대가라고 볼 수 있다라고 두루뭉술하게 서술을 했는데 여기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전되는가에 대한 얘기는 할 수 있으나 이런 너무 전문적인 글이 될 것 같아서 그냥 딴 데로 이전되는 소비자 잉여다라고 얘기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그래도 두 문단이 남았네요. 해설하기도 벅차다. 근데 재밌지 않니? 자, 재밌어요. 그죠? 그래프를 가지고 관세 부과에 따라서 생산 소비자 잉여가 어디로 넘어가는지 그지? 잘 따져봅시다. 이 정도 읽으면 문제 푼데 전혀 지장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서 두 번째 문단. 관세 부과에 따라 해당 상품에 대한 국내 생산자의 가격 경쟁력이 향상돼. 됐어요? 다시. 관세 부과에 따라 해당 상품에 대한 국내 생산자의 가격 경쟁력이 향상돼. 그러면 당연히 뭐니? 국산품은 더 많이 팔리겠지. Q5에서 Q1처럼 늘어난다 이 말이야. 해당 상품에 대한 수입 의존도는 점차 감소하겠지. 그렇지. 상품의 수출입 거래로 생기는 무역 수지가 개선된다. 그러니까 수입량이 줄어드니까 무역 수지는 뭐니? 나아진다 이 말이야. 이때 수입 감소에 따른 무역 수지 개선 효과는 감소하는 수입량의 국제 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된다. 그럼 봐. 감소하는 수입량에 대한 국제 가격이야. 그럼 생각해 보자. 감소하는 수입량은 관세를 매기면서 감소한 수입량은 뭐야? 수입량은 뭐야? 요거지, 요거. 요 Q2, Q3. 그다음에 요거는 감소한 수입량이야. 요거는 수입량이었는데 사라져버린 거고 요건 뭐니? 수입량이었는데 이제 뭐로 대체된 거야? 국산품으로 대체한 거니까. 어쨌든 요 두 공간이 요 두 양이 다 많이 관세 때문에 감소한 수입량이라고. 이 관세 때문에 감소한 수입량에 국제 가격을 곱하면 무역 수지 개선 효과가 된다. 국제 가격은 얼마로 했어? PO라고 했잖아. 그래. 요 부분. 자, 요 부분. C라고 할까요? 자, 이것도 뭐 같이 C라고 합시다. 요 C 부분은 관세 부과 때문에 생긴 무역 수지의 개선량이다 이 말이야. 됐어요? 자, 힘들죠? 계속 가봅시다. 단 수입과 수출의 변화에 따른 국가의 무역 수지 증감은 국내 국가 산업 전반의 파급 효과를 일으켜 그 몇 배의 국민 소득 증감을 가져오기 때문에 관세 부과에 따른 경제 효과를 예측할 때는 무역 수지뿐 아니라 국민 소득 전체 변화를 예측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무역 수지 때문에 생긴 이익분인데 관세 부과에 따른. 근데 이 무역 수지의 증감이 몇 배로 뭐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자, 국민 소득 증감에 영향을 미치니까 단순하게 이것만 고려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무역 수지가 국민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1대1로 대응돼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몇 배로 영향을 미친다고. 몇 배로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죠? 무역수지가 몇 배로 국민소득에 영향을 미치니까 국민소득 전체 변화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관세 부과에 따른 자국의 수익 감소는 주요 무역 상대국 입장에서는 수출 감소로 나타나. 이 문장 잘 읽으셔야 돼요. 자, 다시. 관세 부과에 따른 자국의 수입 감소는, 그지? 수입이 감소할 거 아니야. 자, 주요 무역 상대국 입장에서는 수출 감소로, 우리나라에 수출을 못하니까 수출 감소로 나타나겠지. 그러면 당연히 그 나라의 무역 수지는 뭐 되겠어? 개선되는 게 아니라 나빠지겠지. 자, 국가의 국민소득을 떨어뜨려 결국 자국에도 피해가 돌아올 수 있으므로 결국 얘들이 국민소득이 떨어져서 우리나라에 피해가 돌아올 수 있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무역 상대국의 국민소득 변화 역시 중시해야 된다. 이거 설명할게요. 자, 칠판 보세요. 자, 극단적인 가정을 해봅시다. 자, 지구에 K라는 나라가 있어요. 자, 이 K라는 나라는 전 지구의 뭐니? 무역량의 50%를 차지해요. 많은 걸 수입하고 많은 걸 수출하는 이런 나라야. 자, 그 옆에 아주 조그만한 뭐니? J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J라는 나라는 정말로 뭐니? K라는 나라에 비해서 미미한 나라야. 근데 이 나라의 주력, 이 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뭐니? 자동차만 만들어서 어디에 수출한다고 합시다. 무역 대국인 K라는 나라에 수출한다고 합시다. 근데 아니 K라는 나라의 국가가 말이야. 이 J라는 나라의 자동차가 싸게 들어와. 그래서 이 K라는 나라의 자동차가 잘 안 팔려. 그래서 생각했어. 관세를 매기자. 그래서 관세를 매겼더니 당연히 그럼 이쪽에 J라는 나라의 자동차의 수입량은 뭐 하겠어? 감소하겠지. 감소하니까 당연히 이 자동차만 만드는 나라의 국민소득은 뭐 하겠니? 줄어들 거 아니야. 이게 왜 K라는 나라에 피해를 주느냐? 왜냐하면 K라는 나라가 J라는 나라에 다 뭐 하거든? 물품을 뭐 하거든? 수출하거든. 근데 이 나라 사람들의 국민소득이 떨어졌으니까 이 수출품들을 살 여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자국 자동차를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매겼지만 실제로 딴 제품들이 수출이 안 돼서 오히려 무역 수지가 뭐니? 악화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야. 다시 한번 읽어봐. 어려워. 읽기 어려운데 다시 한번 읽어봐. 그리고 밑에 두 번째 문단 네 번째 줄 관세 부과에 따른 자국 수입 감소는 자국의 수입 감소는 맞지? 자, 관세를 부과해서 이 J라는 나라 산 자동차가 수입이 감소했어. 주요 무역 상대국 즉 J라는 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출 감소가 나타나 그 국가의 국민소득이 떨어져. 그러니까 J라는 나라 국민들이 다 가난해져. 그래서 K라는 나라에게도 피해가 올 수 있다고. 왜? K라는 나라는 J라는 나라에 막 많은 제품들을 수출하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 살 돈이 없으니까 J라는 나라에 수출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K라는 나라의 국민소득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무역 상대국의 국민소득 변화 역시 중시해서 뭘 매겨야 된다? 관세를 매겨야 한다 이 말이야. 야, 그럼 이 관세를 매길까 말까 이렇게 갈등하는 건 고민하는 건 참으로 뭐니? 힘든 일이겠군요. 그죠? 네. 경제 관료들이 관세를 매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건 참 복잡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마지막 문단 갑시다. 정리한 문단이겠죠. 결국 국가가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책정할 때는 그에 따른 경제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관세가 수입 경쟁적인 국내 산업을 보호하죠. 정부의 재정 수입을 늘리며 자국의 국민소득을 개선하는 그런 이점까지가 여기까지가 관세 부과의 이점이에요. 이점과 수입품의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일부 소비자들이 그 상품의 소비를 포기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 무역 상대국을 비롯한 국제 경제에 미치는 효과, 금방 읽었죠.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화를 철저하고 신중하게 살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것저것 이점과 그다음에 문제점 이런 걸 다 뭐야 고려해서 관세를 책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지문이에요. 됐어요? 요렇게 지문을 읽었으면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 요렇게 지문을 읽었으면 예측하고 있었어. 자, 37번 문제나 38번 문제는 별 부담 없이 지워낼 수 있을 거예요.
답 찾을 수 있고 39번 문제도 정답률이 뭐 20몇 프로 이렇게 나온 문제인데 지금 살펴보면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죠? 답이 1번인데 관세 부과에 따라 줄어드는 국내 수요량이야. 자, 관세 부과에 따라 줄어드는 수입량이 아니라 국내 수요량이라고. 자, 국내 수요량은 여기였는데 관세 부과에 따라 줄어드는 국내 수요량은 뭐니? Q2, Q3까지지. 그지? 앞에 나오는 Q0, Q1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외국 제품이 이제 뭐로 대체되는 거야? 국산품으로 대체되는 양이 이 정도지. 실제로 줄어드는 국내 수요량은 여기만큼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39번의 답은 1번이 되겠어요. 그죠? 자, 지문만 제대로 읽으면 문제는 쉽게 풀리는데 그놈의 지문이 쉽게 읽히지 않아요. 그죠? 네. 수능장에 가서도 문제 가지고 고민한다는 건 이미 지문 읽을 때 뭔가 문제가 많았다는 뜻이에요. 그죠? 별표 없이 깔끔하게 45문제를 풀려면 지문을 제대로 읽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0번 문제도 보세요. 윗글을 바탕으로 A가 나타난 경우의 경제 상황. A가 뭐냐면 자, 해당 상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수입업자가 해당 상품의 국내 가격을 올리지 않았어. 그지? 보편적으로는 뭐니? 자, 칠판 봐. 관세 50만 원을 딱 매겼다고. 그지? 그러면 100만 원짜리를 보통 수입업자는 다 뭐니? 150만 원으로 올리는데 100만 원 그대로 유지했다고. 그럼 50만 원 관세는 누가 내? 수입업자가 낸단 말이야. 그럼 생각해봐. 가격은 결코 뭐하지 않겠어? 오르지 않겠지. 그지? 그러니까 칠판 보세요. 이 Q1에서 Q2로 올라가지 않는다고. 그지? 가격은 그대로야. 됐어요? 자, 그럼 생각해봐. 자, 정부의 재정 수입은 당연히 뭐 하겠어요? 늘어나겠지. 왜냐하면 수입업자가 관세를 지가 다 내긴 하니까. 그지? 관세를 안 낼 때보다는 수입업자가 내니까 정부의 재정 수입은 증가하고 해당 상품의 국내 수요는 그 대신 시장에서의 가격은 수입업자가 관세를 다 부담했으니까 원래 가격 그대로겠죠. 그러니까 국내 수요는 뭐가 없고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고 무역수지 개선 효과도 실제로는 뭐니? 계속 수입품이 계속 이만큼 팔릴 거기 때문에 무역수지 개선 효과도 없어지는 거지. 그지? 그래서 40번의 답은 1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됐어요? 네. 좀 깊이 있는 문제였어요. 네, 생각을 잘해야 되는 문제.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네가 납득해야 답이 나오는 문제. 지문 잘 읽은 학생 금방 풀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41번 문제. A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추론한 내용 그랬는데 이게 아까 선생님이 이 얘기한 거와 똑같아요. 읽어봅시다. 자, 무슨 얘기냐. 1930년대 초 미국은 대공황 국면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무탈리 관세법을 시행하였다. 자, 미국이 말이야. 자, 여기에 있는 기업들이 너무나 지금 힘들어하는 거야. 뭐 때문에? 수입품 때문에. 그래서 관세법을 시행하였어요. 수입품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니? 수입하는 물건에 대해서 관세를 많이 매겼어. 그래야 이 자국 기업들의 생산품이 미국 시장에서 많이 팔릴 거 아니냐고. 자, 하지만 이 정책은 미국을 주요 수출 대상국으로 하는 국가들을 위축시켜 이들 국가의 국민 소득 수준을 떨어뜨렸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자, 이 미국에다가 상품을 수출하는 이 제품들이 관세 때문에 미국에서 많이 안 팔릴 거니까 이 수출하는 나라들의 국민 소득은 뭐 하겠어요? 떨어지겠죠. 자, 떨어뜨렸고 이에 따라 미국 상품에 대한 외국 수요가 급감하여. 그래서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돈이 없어졌으니까 미국의 수출품들이 제대로 팔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나라에서. 자, 미국 상품에 대한 외국 수요가 급감하여 대공황을 오히려 장기화하는 기제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니? 이웃 무역 상대국을 고려하지 않고 관세 정책을 매겨서 실패한 케이스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납득이 돼요? 그러면 답만 확인해 봅시다. 4번이 답이죠. 스무탈리의 관세법의 과세 대상 상품을 수출하던 국가에서는 감소한 수출액 이상으로 국민 소득이 줄어들었겠군. 그래서 이 나라 국민들이 미국의 수입품들을 미국이 수출한 물건들을 살 여력이 없었군. 그래서 오히려 미국이 뭐니? 더 경제적으로 힘들어졌겠군. 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여기까지가 경제학 제재였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만큼 오래 걸리잖아요. 예. 채널 고정하세요. 자, 그다음에 뭐 하시죠? 절대 시제하고 상대 시제 지문을 읽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11번부터 12번 지문을 봅시다. 시제에 관한 얘기인데요. 예. 자, 뭐 선생님이 쭉 설명해 볼 수도 있지만 수능의 느낌에 맞게 쭉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대화 1인데 시제를 판단하려면 말하는 사람이 특정한 문장을 발화하는 현재 시간인 발화시와 사건이나 상황이 일어난 시간인 사건시를 비교해야 하지 않아? 맞아요. 자, 봅시다. 발화시는 자, 말 그대로 발화하는 시점이야. 그럼 봐. 쌤이 지금 발화하고 있잖아. 그럼 지금은 언제야? 지금, 현재야. 맞지? 그러니까 발화시는 항상 말하는 시점이야. 이건 현재라고. 항상 현재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사건이나 상황이 일어난 시간. 이걸 사건시라고 해. 이 두 가지 시간을 비교해야 시제가 나와요. 자, 맞아. 발화시를 기준으로 하여 사건 시의 위치를 확인하여 과거, 현재,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지. 됐어요? 자, 그럼 보세요. 자, 그림에도 나오는데 자, 발화시는 항상 현재예요. 현재 시간의 흐름이 화살표 방향이라고 한다면 미래라고 했고 자, 그럼 봐. 나는 아침을 먹었어 라고 하면 자, 나는 아침을 먹었어 라고 하면 지금 아침을 먹었어 라고 말하는 시점이 바로 이 현재란 말이에요. 이게 발화시야, 발화시. 그런데 아침을 먹은 사건시가 있을 거 아니야? 먹었어. 언제 먹었니? 과거에 먹었다고. 그죠? 먹었어. 그러니까 요때가 뭐란 얘기야? 사건시란 얘기야. 그래서 결국 뭐니? 이 시제는 과거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 여기까지는 알죠? 네,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근데 드디어 이제 문제를 제기합니다. 뭐라고 제기하냐면 자, 그럼 나는 달리는 말을 보았다는 자, 적어볼게요. 나는 달리는 말을 보았다. 라는 문장에서 달리는은 과거인데 자, 보세요. 달리는 과거 맞아요? 생각해봐. 나는 달리는 말을 보았다라고 지금 발화했지. 그럼 발화시는 현재야. 그럼 말이 달린 시점은 언제야? 나는 달리는 말을 옛날에 봤으니까 보았다니까. 그렇지. 달리는의 시제는 뭐야? 과거잖아, 과거. 그지? 사건시와 발화시의 관계로 따지면 과거인데 여기에서 사용된 느는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 아니야? 이 느는 뭐니?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 아니냐고. 자, 관형사형 어미 한번 설명했는데요. 1차 시에 설명했을 겁니다. 관형사형 어미는 용언 뒤에 붙어서 어간 뒤에 붙어서 뒷말 체언을 수식하게 만들어주는 어미인데 근데 이게 뭐를 가지고 있다고? 시제를 가지고 있다고요. 자, 보세요. 자, 동사입니다. 동사. 동사만 해보죠. 네가 먹는 우유는 상했어. 네가 먹은 우유는 상했어. 네가 먹을 우유는 상했어. 자, 는, 은, 을 이게 다 뭐니? 관형사형 어미거든. 근데 동사에 는이 붙으니까 이건 뭐니? 네가 먹는 우유는 상했어. 네가 먹는 우유 상했어. 뿜어. 이런 얘기잖아. 그지? 이거 현재야, 현재. 네가 먹은 우유는 상했어. 너 조만간 배 아플 거야. 그지? 과거지. 네가 먹을 우유는 상했어. 이건 뭐니? 미래잖아. 그렇지. 는, 은, 을 이게 다 뭐라고요? 시제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럼 보세요. 는이 동사에 는이 붙으면 이게 현재였잖아. 그럼 봐. 여기 나는 달리는 말을 보았어 할 때 는은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 있거든. 그러니까 의미상 이건 뭔데 분명히 과거 시제인데 왜 하필 현재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 있느냐. 이게 문제의식이에요. 자, 그러네. 시제를 판단한 다른 기준이 있는지 같이 자료를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고 이제 또 다른 시제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이제 생각하고 그걸 자료를 통해서 이제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제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어떤 행위나 사건, 상태의 시간적 위치를 나타내는 문법 범주이다.
이때 시간적 위치의 기준이 되는 때를 기준시라고 하는데 기준시를 기준으로 하여 사건시가 기준시보다 앞서면 과거, 반대이면 미래, 기준시와 사건시가 동시면 현재라고 한다. 다 아는 얘기지. 기준시는 발화를 하는 때인 발화시인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발화시 이외의 다른 시점인 경우도 있는데 발화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시제를 절대시제라고 하고 발화시가 아닌 상황이 일어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시제를 상대시제라고 한다. 오! 자, 뭐라고요? 기준시라는 게 있는데 이 기준시가 말이야. 발화시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건 무슨 시제라고 하고? 절대시제라고 하고 발화시를 기준으로 한다면 절대시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일어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시제를 상대시제라고 한다고. 발화시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일어난 시기. 어떤 상황이 일어난 시기. 이걸 기준으로 한다면 기준시를 이걸로 잡으면 이걸 상대시제라고 한대요. 그럼 이제 상대시제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얘기했던 건 전부 다 뭐니? 절대시제인데 상대시제는 도대체 뭐냐 이 말이야. 자, 그림이 그려져 있고 소미가 떨어지는 꽃잎을 잡는다. 소미가 떨어지는 꽃잎을 잡았다고 했어요. 그죠? 예. 소미가 떨어지는 역시 떨어지는 꽃잎을 위에 거는 잡는다고 아래 거는 잡았다예요. 과거란 말이야. 자, 그럼 보자. 가와 나의 떨어지는 애는 자 여기 떨어지는 애는 떨어지다가 동사니까 아까 얘기했지 동사에 는이 붙으면 네가 먹는 우유처럼 뭐니 현재 시제를 드러내는 관형사용 전성어미란 말이야. 자 떨어지는 모두 현재 시제 관형사용어미 는이 쓰였다. 그러나 가와 달리 나의 떨어지는 애 시제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기준시가 그럼 두 개다 이 말이야. 가의 떨어지는은 발화시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며 자 보세요. 소미가 떨어지는 꽃잎을 잡는다고 했어. 그럼 자 소미가 떨어지는 꽃잎을 잡는다라고 내가 얘기할 때 꽃잎도 뭐하고 있어? 떨어지고 있고 소미도 그걸 잡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다시 떨어지는은 발화시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며 됐어요? 그럼 발화시와 동시에 일어났다는 건 이놈의 뭐니? 절대 시제는 뭐란 얘기야? 현재란 얘기야. 사건이며 소미가 꽃잎을 잡는 사건과도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다. 즉 소미가 꽃잎을 이 잡은 사건과도 비교해보면 뭐니? 떨어지는 순간 소미가 꽃잎을 잡는 거니까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이놈을 기준시로 잡아도 결국 뭐니? 현재 아니냐 이 말이야. 됐어요? 자, 이와 달리 나에서는 꽃잎이 떨어지는 사건은 발화시 이전에 일어난 일이므로 절대시제로 판단하면 과거이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놈의 절대시제는 생각해봐. 소미가 떨어지는 꽃잎을 잡았다 라고 내가 지금 발화했어. 발화시는 지금이지. 근데 꽃잎이 떨어진 시간은 언제야? 소미가 잡은 시간하고 똑같잖아. 그러니까 소미가 꽃잎을 잡은 건 뭐니? 과거니까 이놈의 절대시제는 뭐라고? 과거다 이 말이야. 이해됐어요? 발화시는 항상 현재야. 그럼 내가 지금 말하는 시간보다 앞서서 나타난 건 전부 다 뭐란 얘기야? 절대시제로 과거란 얘기야. 자, 계속 읽어보자. 그 다음에 그런데 꽃잎을 잡은 사건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요 꽃잎을 잡은 사건을 기준시로 잡았을 때 이때는 어때? 꽃잎이 떨어지고 소미가 잡았어. 이건 뭐니? 거의 동시지. 그래서 이놈의 뭐는 자,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러므로 꽃잎이 떨어지는 사건은 발화시를 기준으로 하는 절대시제로 판단하면 과거이지만 소미가 꽃잎을 잡는 사건, 이놈을 기준시로 잡으면 기준시로 하는 상대시제로 판단하면 이걸 상대시제라고 하는데 이놈은 뭐다? 현재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이놈은 현재란 얘기야. 자, 이어진 문장의 앞절과 안긴 문장은 뒷절과 아는 문장의 사건에 종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 있는 시간 표현이 절대 시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기준시를 어디로 잡아야 된다? 뒷절이나 아는 문장의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기준시로 삼아 상대 시제를 판단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 이건 그럼 뭐니?
떨어지는 이란 게 관형절이잖아요. 자, 요 안긴 문장의 시제는 뭐 아는 문장의 사건시를 기준시로 잡아서 하고 이어진 문장일 때는 뒷절의 사건시를 기준시로 잡아서 이놈을 뭐한다? 시제를 판단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상대 시제다 이 말이에요. 아직까지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한 학생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좀 더 설명해 줄게요. 자, 대화이 가기 전에 그럼 한번 따져봅시다. 이 정도 읽었으면. 예. 예를 들어서 철수가 영희가 먹은 밥을 치웠다. 혹은 철수가 영희가 먹는 밥을 치웠다. 이렇게 봅시다. 자, 문제는 이놈의 절대 시제와 상대 시제라는 거야. 됐어요? 자, 일단 자 보세요. 이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절대 시제는 발화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 근데 발화시는 항상 뭐라고 했니? 현재라고 했어. 자, 이 절대 시제의 기준시를 A라고 잡읍시다. 됐어요? 그럼 봐. 철수가 영희가 먹은 밥을 치웠다. 자, 치운 사건은 언제야? 과거지. 맞지? 과거야. 자, 그러면 영희가 먹은 밥을 치웠다고 하니까 여기가 먹은 시점 언제야? 그래, 이것보다 더 과거지.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걸 대과거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국어에서는 그냥 뭐니? 과거라고 해요. 됐어요? 그럼 봐. 이 먹은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발화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A라는 발화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놈의 절대 시제는 뭐야? 과거지, 과거. 됐어요? 과거라고. 자, 근데 철수가 영희가 먹는 밥을 치웠다고 했어. 그지? 먹는 밥을 치웠다고 했어. 그럼 생각해봐. 절대 시제를 보자. 자, 지금 뭐니? 발화시는 현재야. 치운 시점은 과거지. 그지? 자, 근데 그때 영희가 지금 밥을 뭐 하고 있었어? 먹고 있었어. 그러니까 역시 A라는 발화시를 기준으로 하면 이놈의 절대 시제도 뭐인 거야? 과거인 거야. 절대 시제도 과거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상대 시제는 뭐냐면 이 치운 시점이 또 하나의 기준시가 된다고. 치운 시점이 기준시가 돼.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 치운 시점 이걸 기준시로 잡으면 자, 밥을 철수가 치울 때 영희는 이미 밥을 뭐 했어? 먹었지. 그러니까 뭐니? 이때 일어난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이놈의 상대 시제는 뭐야? 과거인 거야. 됐어요? 근데 철수가 영희가 먹는 밥을 치웠지. 자, 치운 시점이 기준시야. 그러면 이 치우는 시점에 영희가 지금 밥을 뭐 하고 있었어? 먹고 있었지. 그지? 그러니까 이놈의 상대 시제는 뭐니? 현재라고 할 수 있어요. 됐어요?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자, 요렇게 보면 말이야. 이 절 속의 관형사형 어미 요거는 뭐를 표현한 것이다? 그지? 절대 시제를 표현한 게 아니라 상대 시제를 표현한 것이란 말이야. 자, 봐. 은은 뭐니?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였지. 그래. 절대 시제가 과거라고. 느는 뭐니? 현재 시제를 표현하는 관형사형 어미였지. 그래. 절대 시제가 뭐라고? 현재라고. 아, 그러니까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면 시제를 판단하는 기준엔 발화시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대화 1을 넘어갔어요. 맞아. 자료의 내용에 따르면 나는 달리는 말을 보았다 해서 이제 너는 이제 판단할 수 있어. 생각하지 말고 뒤에 달리는 할 때 는을 봐봐. 는은 그럼 뭐니? 현재 시제를 드러내는 관형사형 어미지. 그러면 달리는의 상대 시제는 뭐다? 현재다라고 해도 이젠 별 무리 없어. 자, 달리는 말을 보았다 해서 달리는의 시제는 내가 말을 본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상대 시제로도 해석할 수 있어. 맞지? 자, 그렇게 보면 달리는은 상대 시제는 현재이고 맞지? 본 시점과 달리는 시점이 같은 시점이니까. 그러니까 말을 보는 시점을 기준시로 잡으면 달리는은 뭐니? 같은 시점이니까 현재지. 현재이고 그래서 현재 시제 관형사형어미 는이 쓰였다고 할 수 있겠구나. 그럼 봐. 나는 달리는 말을 보았다. 달리는 말을 보았다 해서 자
자, 발화시를 기준으로 삼아보자. A가 발화시야. 그럼 발화시는 항상 현재이지. 그럼 이 달리는 시점 언제였어? 내가 본 시점도 과거고 달린 시점도 과거니까 이놈의 발화시를 기준으로 삼은 절대 시제는 뭐니? 과거지. 근데 뭐 시점으로? 자, 요 본 시점을 기준으로 잡았어. 본 시점은 뭐니? 과거지, 과거. 이때야, 이때. 이때 그럼 B를 기점으로 잡을 때 내가 말을 본 시점과 말이 달리는 시점은 뭐니? 동시잖아. 그러니까 뭐니? 절대 시제는 뭐라고? 상대 시제는 현재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렇지. 요 느는 뭐니? 상대 시제를 드러내는 관형사형 어미다라고 정리할 수 있단 말이야. 납득이 돼요? 자, 하나만 더 봅시다. 그러면 1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것 같고 12번 문제의 예문을 가지고 같이 한번 연습해 봅시다. 요거만 하고 마칠게요. 12번 문제 봅시다. 기억을 보면 적어볼게. 그는 전화를 받으며 급히 뛰어나갔다. 자, 그럼 잘 봐. 자, 시간의 흐름이 있고, 자, 항상 절대 시제는 뭐라고? 발화시를 기준으로. 발화시는 항상 현재야. 그럼 봐. 그는 전화를 받으며 급히 뛰어나갔다. 뛰어나간 시점은 뭐니? 과거지. 전화를 받은 시점도 뭐야? 과거지. 그러니까 요 놈은 뭐지? 과거야, 과거. 절대 시제는 뭐로 기준으로 했을 때? 발화시로 기준으로 했을 때? 받으며의 절대 시제는 과거라고. 그지? 그 다음에 이건 무슨 문장이에요? 이어진 문장이죠. 이어진 문장의 앞절의 상대 시제를 판단하기 위해선 기준시가 뭐라고 했어? 뒤에 있는 절이 기준시가 된다고. 뒤에 있는 절의 시제가 기준시가 된다고 했어. 그럼 봐. 뛰어나갔다가 기준시야. 자, 뛰어나갔다는 뭐야? 발화시보다 이전에 있었던 이때지, 이때. 이때를 기준시로 잡는다, 이때를. 그럼 봐. 뛰어나간 시점하고 전화를 받은 시점은 뭐한 시점이야? 같은 시점이지. 그러니까 B를 기준시로 삼았을 때는 이 받으며라는 것의 상대 시제는 뭐라는 거야? 현재란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니은도 봅시다. 니은을 보면 지인은 지금 할아버지께 드릴 선물을 산다. 자, 할아버지께 드릴 선물을 산다. 자, 그럼 봐. 할아버지께 드릴 이 무슨 절이야? 선물을 꾸미고 있는 관형절이고 요건 뭐니? 안긴 문장이야. 자, 안긴 문장의 요거. 요 놈의 이제 절대 시제와 상대 시제를 분석해 보자는 거야. 이놈의 절대 시제는 뭐고 이놈의 상대 시제는 뭐냐? 자, 절대 시제는 뭐라고 했어? 현재가 항상 현재인 뭐를 기준으로 한다고? 발화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자, 그럼 봐. 할아버지께 드릴 선물을 산다라고 내가 지금 말했어. 그럼 할아버지에게 언제 드릴 거야? 내가 말한 시점 이후로 드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됐어요? 이놈의 절대 시제는 뭐야? 미래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안긴 문장의 상대 시제는 아는 문장의 사건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 그럼 생각해봐. 할아버지께 드릴 선물을 사는 시점은 뭐니? 지금이잖아, 지금. 자, 이게 기준시야. 맞죠? 똑같네. 현재니까 발화시하고 절대 시제하고 상대 시제의 기준시는 현재 시제는 항상 같은 거지. 그러니까 상대 시제와 절대 시제는 이 현재가 붙어 있으면 뭐니? 같아질 수밖에 없어. 어쨌든 봐. 무슨 말인지 이해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봐. B 같은 경우에 산다. 이게 기준시야. 그러면 산다. 그럼 언제 드릴 거야? 앞으로 드릴 거지. 그러니까 이놈의 상대 시제도 뭐라고? 미래라고. 그리고 봐. 뭐뭐 할, 리을 이게 딱 붙었다는 건 뭐를 나타내는 관형사용어미야? 그렇지. 미래를 나타내는 관형사용어미야. 다시 한번. 안긴 문장의 관형사용어미는 뭐를 표현한다? 상대 시제를 표현한다. 됐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디귿 봅시다. 디귿은 뭐냐면 내일 이 시간에는 서울을 떠나는 친구를 배웅하겠다. 내일 서울을 떠나는 친구를 배웅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자, 그럼 봅시다.
서울을 떠나느니 친구를 수식하고 있으니까 관형절이고 이 떠나느니 곧 뭐야? 긴 문장의 서술어잖아요. 자, 그러면 요 놈의 절대 시제와 상대 시제를 구별해 보자는 거야. 자, 알아들었으면 보자. 상대 시제는 뭐겠니? 는이 붙었잖아. 그러니까 뭐니? 동사니까 는이 붙었으니까 뭐 현재 이렇게 나올 거야. 자, 봐. 해보자고. 발화시는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말한 시점이야. 그러면 친구가 서울을 떠나는 시점은 언제야? 내일이지. 그지? 그러니까 미래야, 미래. 절대 시제는 뭐니? 미래라고. 근데 자, 상대 시제는 뭐를 기준으로 삼아야 돼? 발화시가 아니라 뭘 기준으로? 배웅하는 시점을 삼아야 돼. 이게 그럼 뭐니? 기준시야. 미래에 배웅하는 거잖아. B 시점에 배웅하는 거잖아. 자, 배웅할 때 친구는 뭐하니? 떠나지. 그러니까 같은 시점이야. 그래서 상대 시제는 뭐라고? 현재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이해됐어요? 예, 그렇게 이해하면 12번의 답이 몇 번이라는 거예요? 예, 3번 맞죠? 니은의 드릴은 절대 시제와 상대 시제가 모두 미래인 동일한 사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자,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마무리할게. 아무쪼록 그 경제학 그래프하고 그 다음에 절대 시제, 특히 상대 시제에 관련돼서 이번 시간으로 혹시 경제학 지문이 혹시 절대 시제, 상대 시제가 수능에 출제될지 모르니까 이런 것들은 알아두고 한번 생각해보고 설사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지문들을 읽는 연습을 했다는 것 자체는 수능에 큰 도움이 될 걸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한번 수업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건 다시 한번 따져보시고 혹시 선생님이 수업하지 않은 것 중에 뭔가 질문이 있으면 질문쌤들이 충실하게 아마 지금 답변을 달아주시고 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질문으로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I2를 사랑하세요. 자, 수업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5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